겨울에 오랜 침묵을 견뎌낸 대지가 다시 생명의 속삭임으로 깨어나는 계절입니다. 새벽 공기에는 아직 차가움이 머물지만 어둠의 품에서 인내하던 씨앗들이 이제 빛을 향한 은밀한 여정을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만날 이는 사유의 꽃과 관찰의 열매를 맺은 사상가 장자크 루소입니다. 그는 18세기 계몽주의의 물결 속에서도 독자적인 사유의 길을 걸었던 철학자입니다. 사회의 계약론에서 민주주의의 근간을 세우고 에밀에서 자연에 따른 교육을 주창한 그는 당대 지식인들이 이성으로 세계를 재단할 때 감정과 자연으로 돌아가는 길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사상가로서의 명성 뒤에는 자연의 품에서 안식을 찾던 고독한 산책자가 있었습니다. 그의 사상이 문명의 비판과 인간성 회복을 외쳤다면 그의 영혼은 자연에서 진정한 평화를 찾았습니다. 루소의 시선은 사회 철학의 경계를 넘어 식물의 침묵과 인간 영혼의 언어 사이에 섬세한 다리를 놓았습니다. 그의 관찰은 단순한 분류학적 기록이 아닌 자연의 고요 속에서 존재의 메아리를 듣는 깊은 명상이었습니다. 격변의 시대를 살았던 루소가 깊이 신뢰했던 벗, 마들렌 뒤베르노아에게 보낸 편지를 통해 그녀는 자연의 숨은 언어를 배웠고 그녀의 딸은 삶의 지혜를 배웠습니다. 사회의 불평등과 인위적 제도를 비판했던 그의 눈에 자연은 가장 순수한 진리의 거울이었습니다. 지금 사상의 거인이자 자연의 겸손한 관찰자였던 루소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첫 번째 편지, 백합과 식물에 대하여 1771년 8월 22일 따님이 즐거이 활기를 쏟을 만한 일을 찾으셨다고요. 그래서 식물과 같이 유쾌하고 다채로운 주제에 관심을 갖기로 하셨고요. 너무나 멋진 생각임을 저 또한 마음을 다해 동감합니다. 나이를 불문하고 자연을 공부하다 보면 경박한 여흥에 대한 취향이 무디어지고 감정의 동요를 막을 수 있게 되는 법이니까요. 영혼의 양식도 취할 수 있게 되지요. 우리가 명상할 수 있는 대상 중 자연만큼 값진 것이 또 없을진데 그것으로 영혼을 채울 수 있다면 그 유익함이야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어느덧 계절은 가을로 접어들었습니다. 식물이 가장 단순한 구조를 보여주는 시기는 지나갔지요. 그러니 저는 부인께서 그동안 관찰한 것들을 정리하면서 시간을 보내시길 권합니다. 대신 봄이 우리를 출발점에 놓고 다시 자연의 흐름을 따르도록 할 날을 기다리는 동안 기억해두면 좋을 용어 몇 가지를 알려드리는 것도 괜찮으리라 생각합니다. 모든 요소를 갖춘 완전한 식물은 뿌리와 줄기, 가지, 잎, 꽃, 열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부인께서도 이미 알고 계실 테지요. 적어도 이 단어들이 무엇을 뜻하는지 이해할 만큼은 아실 겁니다. 그런데 더 면밀히 따져봐야 할 핵심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결실이라고 부르는 것, 즉 꽃과 열매를 말하죠. 둘 중 시기적으로 앞서는 꽃에서부터 시작하도록 합시다. 자연은 바로 이 꽃 속에 자신의 작품을 축약해 담아 넣으며 자신의 작업을 영속시키는 것도 이 꽃을 통해서입니다. 평범한 사람들에게 꽃은 식물의 모든 부분 중 가장
눈부신 것이며 가장 변화가 적어 알아보기 쉬운 것이기도 합니다. 백합을 예를 들어보도록 하지요. 아직은 만개한 백합을 찾기 어렵지 않을 테니까요. 꽃이 피기 전 줄기 끝에 타원형의 녹색 봉우리가 나 있는 것이 보이시죠? 꽃이 필 준비가 되어 갈수록 이것은 점점 흰색으로 변해갑니다. 꽃이 활짝 피고 나면 그 하얀 외피는 여러 갈래로 나뉜 단지 모양이 되지요. 색깔을 띤 이 외피 부분을 꽃뿌리라 합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그냥 꽃이라고 부를 때가 많지만 엄밀하게 말해 옳은 명칭은 아닙니다. 꽃은 다양한 요소로 이루어져 있으며 꽃뿌리는 꽃을 이루는 여러 요소 중 핵심적인 한 부분일 따름이지요. 백합의 꽃뿌리는 언뜻 보이는 것과 달리 한 장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다. 꽃뿌리가 시들면 6조각으로 나뉘어 떨어지는데 이것은 꽃잎입니다. 꽃뿌리 안을 살펴보면 한가운데에 작은 기둥 모양의 것이 바닥에부터 꼿꼿이 위를 향해 있는 게 보입니다. 이 기둥 전체를 암술이라고 합니다. 암술과 꽃뿌리 사이에는 서로 확연하게 구별되는 6개의 몸체가 있습니다. 그것이 수술입니다. 꽃뿌리 바닥에 붙어있는 가느다란 부분은 수술대이며 수술대의 위쪽 끝부분에 붙어있는 통통한 부분은 꽃밥입니다. 꽃밥 하나하나는 상자처럼 되어 있어서 충분히 익고 나면 벌어지게 되는데 그때 향이 나는 노란 가루들을 뿜어냅니다. 제가 백합을 예로 든 이유는 지금이 한창 백합철이기도 하지만 꽃을 이루는 부분들이 큼직해서 관찰하기 좋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관찰은 이과에 속하는 식물들이 꽃과 열매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에서도 유사하다는 점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러니 세부 요소들의 주의를 기울이고 빈번한 관찰로 익숙해지도록 합시다. 그러다 보면 부인께서도 주의 깊고 꾸준한 조사로 어느샌가 어떤 식물이 백합과에 속하는지 아닌지 확신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될 것입니다. 설령 그 식물의 이름을 모를지라도 말입니다. 이제 부인께서도 아시겠지요? 이것은 단순히 기억의 노역이 아니라 관찰과 사실에 대한 연구이며 이것이야말로 진정으로 자연주의자에게 걸맞는 방식임을 말입니다. 그렇다고 따님에게 처음부터 이 모든 것을 전부 다 말해줘서는 안 됩니다. 언젠가 부인이 식물 세계의 신비를 맛볼 줄 아는 이들에 속한다면 그때는 더더욱 그러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하나 일러주기보다는 아이가 스스로 발견하도록 이끌어서 나이와 성별에 적합한 만큼씩 점진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그럼 내 소중한 벗이여 이만 인사를 전하겠습니다. 이런 횡설수설이라도 괜찮으시다면 제가 늘 곁에 있겠습니다. 얼마든지 이용해 주세요. 첫 번째 편지에서 루소는 그의 벗 마들렌 디베르노아에게 백합과 식물들에 대해 섬세하게 설명합니다. 그는 백합의 우아한 구조를 묘사하며 꽃잎의 배열과 수술, 암술의 관계를 마치 우주의 섬세한 설계도를 읽어내듯 상세히 전합니다. 꽃받침과 꽃잎의 숫자, 수술의 위치, 씨앗이 맺히는 방식까지 그의 관찰은 단순한 기록을 넘어 자연의 언어를 해석하는 과정이었습니다. 루소에게 식물학은 그저 지식의 축적이 아니라 세상의 숨은 질서를 읽어내는 명상의 언어였습니다. 그가 식물의 섬세한 구조를 설명할 때면
그의 목소리에는 발견의 경이로움이 담겨 있습니다. 그저 무미건조한 암기보다 경이로운 관찰의 반복이 진정한 배움의 열쇠임을 속삭입니다. 자연은 서두르는 자에게 침묵합니다. 루소는 계절이 겨울에서 봄으로 다시 여름으로 변화하듯 우리의 식물에 대한 이해도 서서히 무르익어가는 것이라 말합니다. 아이가 스스로 잎사귀를 만지고 꽃술의 색을 발견하고 씨앗의 비행을 목격할 때 가장 깊이 배운다고 그는 믿었습니다. 8번째 편지, 식물 표본에 대하여 1773년 4월 11일. 대지가 초록빛을 띄어가고 있네요. 나무에 싹이 트고 꽃이 피어나고 있습니다. 식물 연구는 잠시만 지체해도 한 해를 뒤처지게 됩니다. 그러니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식물을 너무 추상적인 방식으로 다룬 것은 아닌지 염려가 됩니다. 우리가 얻은 개념들을 실제 대상에 적용하지 않았으니까요. 특히 제가 산영학과 식물을 다룰 때 이런 오를 많이 범했던 것 같아요. 부인의 눈앞에 식물을 직접 보여주며 시작했더라면 부인께서 스스로 머릿속의 식물을 떠올리며 제 설명을 대입하느라 고생하지 않았을 테지요. 저 또한 설명하기가 한결 쉬웠을 겁니다. 직접 보기만 하면 충분하니까요. 불행히도 부인과 저 사이에 가로놓인 거리로 인해 제 손으로 직접 식물들을 가리키며 보여드릴 수 있는 처지가 아니네요. 그러나 각자 자신의 곁에 같은 식물을 두고 볼 수 있다면 어떤 게 보이는지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를 보다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부인께 말린 식물들을 보내드리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식물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직접 찾아보는 데서 출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식물 표본은 이미 알고 있는 것을 상기하려는 용도로 쓰이지요. 전에 본 적이 있는 식물이 아니라면 오히려 잘못된 지식을 갖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부인께서 잘 알고 싶은 식물이 있다면 직접 채집하여 제게 보내주셔야 합니다. 이번에는 식물을 쉽게 알아보고 적합하게 규정할 수 있도록 적절한 채비를 갖춰 식물이나 그 견본을 말리고 보존하는 법을 배워보도록 합시다. 먼저 준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회색 종이 대여섯 첩이 필요하고 동일한 크기의 빳빳한 흰색 종이도 그만큼 필요합니다. 종이와 크기가 같은 앞잡기도 구비할 수 있다면 더 좋을 것입니다. 그럼 이제 표본에 넣을 식물이 필요하겠네요. 식물을 잘 보존하고 쉽게 알아볼 수 있게 하려면 어떤 사항들을 지켜야 하는지 살펴봅시다. 채집 시기는 식물이 만개했을 때 혹은 갓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여 꽃이 하나 둘 지기 시작할 때가 좋습니다. 이때가 바로 결실을 구성하는 모든 부분들을 감지할 수 있는 시기인 만큼 식물들이 이 상태에 접어들었을 때 채집하여 말려야 합니다. 식물들을 뿌리까지 전부 채집한 후라면 흙이 남아있지 않도록 솔로 조심스럽게 닦아내야 합니다. 뿌리에 흙이 젖어 있는 상태라면 솔질을 할 수 있을 때까지 말리거나 씻어내야 하고요. 단 종이 사이에 넣기 전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물기를 닦아낸 뒤 잘 말려야 하겠죠. 자연은 식물의 형태와 색상을 우아하게 장식하는데 많은 힘을 기울여 우리의 눈을 감동시키지만 뿌리만큼은 기능의 유용함에만 집중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견본을 채집했다면 이제 건조한 상태를 유지하여 집으로 가져간 후 종이 위에 놓고 배열해야겠지요. 이를 위해 최소 2장의 회색 종이로 첫 번째 층을 만들고 그 위에 흰색 종이 1장을 놓으세요. 그리고 그 위에 식물을 배치하면 됩니다. 정리한 식물과 종이 더미는 눌러두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식물에 주름이 잡힐 수 있으니까요. 자, 이렇게 하면 이제 부인은 최초의 식물 표본집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이 표본집은 부인의 지식과 함께 계속 그 분량을 늘려갈 것이고 언젠가는 이 나라 식물 전체의 역사를 품게 될 것입니다. 식물을 채취할 때는 견본을 2개씩 만들도록 하세요. 부인이 직접 보관하실 견본은 크기가 큰 것을 택하시고 저에게 보낼 것은 작은 것으로도 충분합니다. 번호를 매길 때는 2개의 견본이 같은 번호를 갖도록 조심해 주세요. 잘 말린 견본을 10개, 20개 갖게 되면 그때 작은 노트에 그것을 끼워서 시간이 날 때 저에게 보내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그 식물들의 이름과 각각에 대한 설명을 적어서 부인께 보내겠습니다. 아, 참, 제가 잊은 게 있네요. 같은 종이를 여러 번 써도 괜찮답니다. 물론 재사용하기 전에 바람을 쐬어 잘 말려야 하겠죠. 표본은 집에서 가장 건조한 장소에서 보관해야 한다는 것도 덧붙입니다. 1층보다는 2층이 나을 거예요. 루소의 8번째 편지를 읽으며 우리는 그가 얼마나 세심하고 철저하게 자연을 관찰했는지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직접 만나 설명할 수 있다면 식물을 손에 쥐고 보여주며 이야기하는 것이 훨씬 쉬웠을 겁니다. 그는 편지를 통해 마치 눈앞에 식물이 놓여있는 듯한 생생한 묘사와 세부적인 설명을 남깁니다. 직접 보며 가르칠 수 없는 상황에서 루소는 상대가 채집한 식물을 다시 확인하고 답장을 보내는 방식으로 자연을 함께 탐구할 방법을 고민했습니다. 단순한 식물 채집이 아니라 서로 다른 공간에서 자연을 공유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영상과 목소리로 즉각적인 소통이 가능하지만 그 시대에는 이처럼 편지가 가장 정성스럽고 유일한 교류의 도구였습니다. 서로 볼 수 없는 거리에서도 식물 한 송이를 세밀하게 기록하고 그것을 다시 확인하며 의견을 나누는 과정은 단순한 학문적 교류를 넘어 신뢰와 애정이 담긴 소통의 한 형태였습니다. 그의 손길이 닿은 마른 꽃잎들 사이로 시간을 초월한 지혜의 향기가 전해집니다. 우리는 흔히 한 사람의 사상을 거대한 담론 속에서 이해하려 합니다. 하지만 그 뿌리를 더 깊이 들여다보면 그것은 고요한 사색의 정원에서 자라나는 여린 새싹과도 같습니다. 어떤 사상은 봄날의 목련처럼 화려하게 피어나 세월을 넘어 향기를 남기지만 또 어떤 사상은 설이 내린 아침 이슬처럼 반짝이다 이내 사라지기도 합니다. 루소가 남긴 이 식물 편지를 함께 읽으며 우리는 한 사상가가 자연의 언어로 사유하고 꽃잎 하나의 색채 속에서 세상의 질서를 발견해 나가는 모습을 엿보았습니다. 긴 겨울을 지나 새순이 돋아나고 따뜻한 햇살이 대지를 어루만지듯 오늘 루소의 식물 편지와 함께 여러분께 봄의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유리병 편지 14번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travers les feuilles perlées de rosée, la nature tisse un message silencieux. Les pétales s'ouvrent un par un, leurs secrets dévoilés sous le soleil, comme des lettres pressées dans d'anciens livres. Chaque fleur raconte si on regarde simplement. Je marche sur ces sentiers d'un pas patient, avec l'émerveillement comme seul guide. Les lys s'inclinent leur tête délicate, tandis que la sagesse se répand à travers leur quiétude. Quel mur de classe pourrait jamais enseigner les vérités que prêchent les prairies sauvages? Écris-moi ce que tu trouves, fleurs pressées, pensées entrelacées. Dans la main de la nature, l'encre ne sèche jamais. Ces lettres écrites à travers les cieux, les sommets des montagnes, le fond de la vallée, sont les pages d'un livre que nous sommes destinés à explorer. Loin du bruit incessant des villes, dans la solitude, le cœur se réjouit. Chaque feuille examinée, tige et veine, révèle ce que les érudits cherchent en vain. La courbe de la tulipe, le visage de la marguerite contiennent plus que les mots ne peuvent jamais embrasser. Entre ces lignes de verre et d'or, une amitié fleurie qui ne vieillira pas. Bien que séparés par des kilomètres, nos esprits s'entrelacent. À travers nos observations, les tiennes et les miennes, le langage d'un monde si vrai est partagé dans ce que je t'envoie. Écris-moi ce que tu trouves, fleurs pressées, pensées entrelacées. Dans la main de la nature, l'encre ne sèche jamais. Ces lettres écrites à travers les cieux, du repos de l'hiver à la nouvelle naissance du printemps, nous lisons la poésie de la terre. Et quand les ombres du soir tombent, j'entendrai ta voix dans l'appel de la nature. Deux âmes connectées par le fil de la sagesse que répandent les fleurs.